오늘은 새로운 삼국지 탄생, 육부, 삼고초로 전반부를 방송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살기 좋은 신야에서 유비는 정실 부인 간부인이 아들을 낳는 날 새벽에 학 한 마리가 지붕에서 40분 울고 유비는 부인이 임신 중에는 태몽을 북두칠성을 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기분이 좋은 꿈을 꾼 유비는 아들이 태어나자 아맹을 아두이며 이름을 유순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느 날 유포가 무슨 생각인지 신야에 있는 유비를 불러 함께 주연을 베푼 자리에서 지금 허창에는 조조가 비우고 없으니 공격하면 좋은 시기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거듭 허창을 공격하면 어떻겠느냐고 조언한 유포는 지금 자신은 구주를 점거하고 있으니 속마음과 달리 욕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한 유포에게 실망한 유비는 엉뚱하게 유포가 후계자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장남이 계승해야 나라가 안정이 된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후계자에 대한 말이 나오자 유포는 자신의 전처인 진씨의 아들 기와 후처 최씨의 소생인 종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연 자리에서 후계자를 유포를 보고 장남이 좋다는 유비의 말을 들은 최씨 부인은 마음속으로 유비를 정오했습니다. 어색해진 주연 자리에서 유비는 무슨 생각인지 놀고만 있으니 몸이 살만 찐다며 한탄하면서 세월만 보낸다며 슬퍼했습니다. 연애 자리가 유비의 말로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자 유포는 천하의 영웅은 조조가 유비와 둘이 뿐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유비를 지켜 세워 주었습니다. 뜻밖의 유포가 지켜 세우자 유비는 크게 한탄하며 자신에게 군사만 있다면 세상에 두를 것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유비의 말에 안색이 확 변한 유포는 자신이 경솔한 말에 놀라며 한급히 객사로 돌아갔습니다. 연애석이 피하고 난 후 최씨 부인은 여포에게 가서 연애석의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당장 유비를 죽이라고 충동질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여포가 듣지 않자 할 수 없이 최씨 부인은 남동생 최모를 불러 유비를 당장 죽이라고 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객사를 간 최모는 유비를 죽이려 했으나 이미 유비는 최씨 부인의 업무를 알고 신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되어 최씨 부인은 유비를 죽이는 것을 실패하게 되자 그해 가을에 풍년이 들었다는 구실로 풍년 축하연을 베푼다며 다시 유비를 초대했습니다. 사전에 최모의 모든 계획을 알아버린 장비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니 가면 안 된다고 했으나 유비는 안 가면 유포가 더욱 의심할 테니 조언과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모든 계략을 알고 있으면서 유비는 적도마를 타고 떠나면서 조언이 호위군사 300명을 이끌고 갔습니다. 모든 간원들이 잔치에 초대한 자리에서 유비는 국왕을 대신해서 경축문을 태연하게 읽는 자리에서 조은은 무장한 군사들로 유비를 호위했습니다. 잔치 장소의 동쪽과 남북의 문 밖으로 조은이 군사를 배치하자
채모는 잔치가 끝나서 유비가 나오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체 잔치 자리에 채모의 군사들을 진입할 수 없도록 하자 채모는 할 수 없이 왕위를 시켜 조은을 불러내어 술을 한잔하라고 시켰습니다. 분위기를 이미 파악한 조은은 한마디로 자리를 뜰 수 없다고 거절하자 옆에 있던 유비가 긴박한 사태를 알면서도 태연하게 한잔하고 오라며 채모를 안심시켰습니다. 풍년감사연회 장소에서 싸움보다 조용히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 유비는 조은 보고 허락하는 여유있는 영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군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조은은 왕위와 같이 외청으로 나가자 이적이 불안한 기색으로 유비를 보고 동남 북문은 모두 군사를 매복하고 서문 밖에는 금류가 용솟음치는 단계가 있어 군사를 배치하지 않았으니 서문으로 조용히 피하라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말을 한 유비는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알아채면서도 조은에게 알리지 않고 적토마를 타고 서문으로 조용히 나와 단계를 뛰어넘자 정신없이 적토마를 몰아 달아났습니다. 뒤늦게 유비가 서문을 향해 도망친 사실을 알아버린 채모는 군사를 이끌고 도망친 유비를 잡으려고 추격했습니다. 앞만 보고 무작정 달리던 유비는 눈앞에 넓은 강이 가로막아서 진퇴유곡이 되자 물에 빠져 죽더라도 강을 건너야 한다는 생각에 적토마를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주인을 살려달라고 유비가 고함을 치자 적토마는 울부짖으며 깊은 강을 헤엄치듯 달리며 강물 속으로 들어가 단숨에 건넜습니다. 뒤쫓아온 채모는 강 건너편의 유비를 향하여 큰 소리만 치며 화살을 수없이 쏘았습니다. 적토마가 필사적으로 강을 건너게 되자 겨우 목숨을 건진 유비는 여유있는 마음으로 유유히 남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술 한 잔을 급히 하고 돌아온 조은은 주군의 채모를 안심시키고 몰래 빠져나간 것을 알고 군사들과 신야로 한급히 돌아갔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살기 위해 도망쳐 신야로 가던 유비는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 하늘을 보며 한탄하는데 소의 등을 타고 피리를 불며 지나가던 목동을 만났습니다. 소 등에서 내린 목동은 유비를 보고 인사를 하며 알아보자 자신을 알아보는 목동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에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겸손한 목소리로 목동은 자신의 사부가 사마희이며 자는 덕조진 도호는 수경선생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밤을 쉬어간다는 생각에서 유비는 목동을 따라 숲속에 있는 초당으로 들어가자 초당 안에서 나는 금은고 소리가 멈추며 백발 노인이 나왔습니다. 단번에 수경 노인은 유비를 알아보고 초당 안으로 들어가자고 권하자 유비는 자신은 지금 도망치는 신세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놀란 수경 노인은 유비 보고 부하 하나 참모들을 함께 천하대업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수경 노인은 북농과 봉추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천하를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좌측에는 용, 우측에는 봉황이 서천에 날아드니 봉추는 땅에 추락하고 와룡은 성천한다고 하며 초고의 금병산에 머무는 자는 허상인이라며 예언을 했습니다. 하룻밤을 초당에서 수경노인과 함께 자고 나니 저운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유비는 신자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 살아서 돌아온 유비는 자신이 겪은 일을 글을 써서 손건을 통해 유포에게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유포는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고 채모를 불러 꾸짖고 장남인 유기를 보내 유비에게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허도에 있던 조조는 유비가 군사를 양성하여 세력이 커지자 들어온 생각에 미리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싸움 준비를 완전히 마친 조조는 부하 조인을 선봉으로 하여 몇 번이나 유비를 공격했으나 좋은 군사들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싸움에서 많은 부하들을 잃고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긴 조인은 패전병들과 같이 허도로 돌아가서 싸움에서 패한 책임으로 조조에게 처벌을 청했습니다. 싸움에서 패한 조인에게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는 조조는 성부병가지상으로 전투에는 언제나 있는 일이라며 위로를 했습니다. 싸움에서 패한 조인의 위로를 하는 영웅다운 도랑을 보이며 그냥 유비의 수하 중에서 계략에 능한 자가 있느냐고 묻기만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만 있던 정이 나서 조조를 보고 싸움에서 진 연유는 수경노인 사마희의 제자인 서서의 전략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심 어린 얼굴을 한 조조는 정국을 보고 상대편에 있는 서서를 우리 편으로 불려드릴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효승이 지극한 서서에게는 모친을 불러와서 서서가 오도록 편지를 써서 보내면 된다는 정국의 계략을 말했습니다. 반색을 한 조조는 서서의 노모를 빨리 불러와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지시를 했으나 서서의 노모가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 조조 몰래 정옥은 위조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역신 유비를 도우러 가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구슬이 더러운 진흙 속에 떨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는 식으로 서서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모친의 편지를 받은 서서는 눈물을 흘리며 유비에게 노모를 복양하기 위해 가겠다면서 후일 모친이 죽으면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효승이 지극한 서서에게 유비는 안 보내면 조조가 노모를 죽일 줄 모르겠다는 생각에 보내는 마음 안타깝지만 노모를 복양하러 가라고 즉석에서 허락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서서는 떠나면서 유비 보고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 대업을 이루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서서의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던 유비는 다시 되돌아오자 너무나 놀라서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발걸음을 되돌린 서서는 낙심한 유비를 보고 실망하지 말라며 자신보다 훌륭한 대현인 사람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서쪽 융중마을의 승명은 제갈량이고 자는 공명인데 군주께서 직접
찾아가서 모셔오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본래는 한나라 사례 교의 제갈풍의 후예이고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 그를 사람들은 와릉선생이라고 부르니 꼭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서서히 말해 유비는 수경노인이 말한 북룡은 제갈량이고 봉추는 방통인데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갈공명이 바로 북룡이며 봉추는 양양에 사는 방통선생이란 것도 서서히 말해서 깨달았습니다. 계략에 속은 서서는 모친이 가짜 편지에 속아 허도에 한급히 돌아와서 섬돌 아래 무릎을 꿇어서 노무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달려온 아들을 보고 현군을 버리고 조조에게 와서 조상을 더럽힌 자식이라고 꾸짖으며 강모를 떠돌아다니며 서성의 학업에 배워서 진보한 줄 생각했더니 집 떠날 때보다 더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충과 효는 두 가지 함께 이룰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니 가짜 편지에 속아서 온 아들을 꾸짖고 평풍 뒤로 돌아가 대들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죽은 노모의 시신 앞에서 서서는 통곡하며 가짜 편지에 속아 조조에게 달려온 자신을 후회했으나 아무런 소용없이 인생은 한바탕의 꿈과 같은 남가일몽이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에도 온 수경노인 사마희는 서서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유비를 찾아왔습니다. 서서가 떠나면서 제갈량을 청거하면서 능력에는 둔한 말과 기린이 있고 까마귀와 봉황이 있듯이 인물에서도 간중과 악인은 제갈량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릉강 산 아래 농사 지으며 저는 생활을 즐기고 있으니 찾아가라 하며 조나라의 태공망이고 한나라의 장자방에 버금가는 제갈량이라는 말을 수경노인이 했습니다. 난세를 손바닥 보듯이 한다는 제갈량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부풀은 유비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수경노인의 말을 한참 동안 듣고 있으니 더욱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간우와 장비를 대동하여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형주 양양성 밖에 남양의 와릉강 아래 제갈량은 살고 있었으며 와릉강 모습은 산은 높지도 않고 수려하고 물은 깊지도 않고 맑고 땅은 넓지도 않고 평탄하며 숲은 강대하지 않고 무성하여 원숭이나 하기들을 지어 놀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뒤섞여 있는 푸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날씨는 쾌청하여 송백이 울창한 송립 속으로 유비는 소문만 듣던 제갈량의 초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초당 앞에서는 적도마에서 내린 유비 앞에 동자가 달려와서 누구냐고 묻자 어린 동자에게 유비는 한나라의 자장군 의성정후 예주목 유항숙이 와릉선생을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어린 동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알 수 없다는 태도를 하더니 선생님은 조금 전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동자에게 거듭 초당에 와릉선생이 없느냐고 하며 언제 오느냐고 묻자 동자는 자신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 동자가 제갈량이 없다는 말에 성미가 급한 장비가
그냥 돌아가자고 재촉을 하자 할 수 없이 유비는 다시 오기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유비는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찾아갔을 때 제갈량이 초당에 있었다고 하자 서둘러 두 아우를 대동하여 다시 초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초당에 두 번 다시 유비가 갔어도 동자는 제갈량이 없다고 하자 유비는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니 추운 겨울날 고생시킨다며 제갈량을 직접 불러서 만나자는 장비를 꾸짖으며 다시 돌아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생만 한 유비는 제갈량을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훌륭한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고생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이나 제갈량을 만나지 못한 유비는 겨울을 넘기고 다음 해 봄날에 길이를 택하여 불평 많은 장비와 간우를 대동하여 세 번째 찾아 나섰습니다. 일부러 피한다는 장비의 불평을 듣고 유비는 대현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 나라의 한 공은 동각의 야인을 만나는데 5번을 찾아갔으며 주문왕이 태공망이 낚시질만 하고 돌아보지 않아도 낚시질 끝나기를 해가 저물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초당으로 가는 동안 유비 일행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도착하니 제갈량은 초당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간우와 장비를 기다리게 하고 유비 혼자 안뜰로 들어가 섬돌 아래 읍을 하고 서서 제갈량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중천에 뜬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도록 제갈량은 잠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유비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성미급한 장비가 불만이 가득 찬 목소리로 떠들어대자 해가 져서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에 제갈량은 일어나며 누가 찾아왔느냐고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낮부터 신야의 유황숙 장군이 기다리고 있다고 동자가 대답하자 제갈량은 왜 깨우지 않느냐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의관을 정제하고 유비를 맞이했습니다. 자리를 잡은 유비와 제갈량은 서로 인사를 한 뒤에 제갈량은 경험이 없는 백면서생을 3번이나 찾아온 삼고지연에 감사하다며 공손하게 예를 갖추어서 말했습니다. 제갈량의 모습은 팔척 신장에 얼굴은 간욱 같고 머리에 윤건을 쓰고 학창의를 입은 신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더욱 겸손해진 말로 유비는 미천한 자신이 수경선생과 서서히 증거를 받고 가르침을 베풀어 달라는 말을 간곡하게 했습니다. 한낱 농부에 불과한 자신이라고 말한 제갈량은 수경선생, 득조와 서서, 원직은 훌륭한 분인데 자신은 천한 일을 한다며 옥을 부리고 돌멩이를 가지러 하느냐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한 유비는 정중하게 제갈량 보고 한 나라의 간신들 때문에 사적이 기울어져도 재주와 기술이 부족하니 선생이 도움을 주어 천하를 바로 잡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한나라의 정세에 대한 유비의 말을 듣고 난 후 제갈량은 서천 촉 54주
지도를 보면서 천하를 산분할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북쪽은 천시를 얻은 조조, 남쪽은 지리적 이점을 얻은 송건, 이날을 바탕으로 형주가 점령하였으므로 집을 삼아서 서부 지역을 손에 넣어 나라의 기초를 닦아 솥의 세 발과 같은 형세를 이룬 후에 중원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원소도 천자를 앞세워 제후를 호령하는 조조를 당할 수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위촉오 삼국으로 3분으로 정립한다는 제갈량의 해안으로 예견하자 유비는 구름과 안개가 걷어내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나라 정서를 설명한 제갈량의 말을 다 들은 유비는 한숨을 쉬자 제갈량은 다시 조조와 송건이 지금 남북으로 모두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이 손을 대지 못한 곳은 형주와 익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천하의 가장 험한 곳으로 옛날 고조도 여기에 의지하여 제업을 이뤘다는 제갈량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유비는 감탄했습니다. 현재 형주는 유포, 익주는 유장이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은 노쇠하고 우유부단하여 나라 보존조차 힘든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주를 근거지로 하여 익주를 쳐서 합친 후에 조조를 대항하면 된다는 천하의 정서를 해와 달을 보듯이 밝게 제갈량은 설명했습니다. 천하는 3분 될 테니 유비 보고 서촉 54조의 지도를 보이며 형주의 유포와 익주의 유장은 한실 정친이며 유포는 나이 많아 죽고 난 후 익주는 민생이 도탄에 빠져 통합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유비는 크게 엎드려 절을 하며 제갈량 보고 한나라의 운명을 바로잡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청을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애원하는 유비의 모습을 보고 침묵을 지키던 제갈량은 결심한 듯이 자신이 필요하다면 견마의 수고를 다해 돕겠다고 했습니다. 뜻밖의 제갈량의 말에 유비는 크게 감동하여 천하를 얻게 되었다면서 이런 날이 있기를 천하를 헤맸다고 하자 제갈량 또한 찾아주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간우와 장비를 불러 제갈량을 소개한 후 유비는 제갈량을 서성의 예를 다해 함께 신녀로 돌아왔습니다. 제갈량의 선조 제갈풍은 사례 교위이며 서한 시대의 삼공의 아래 구경의 윗자리로 지위가 높고 권력이 강했으며 부치는 제갈규로서 군성이며 숙부는 제갈현태수였습니다. 제갈량이 유비의 간청을 들어준 연유는 몰락한 항족의 후손으로서 재형의 의지가 있고 현명한 군주를 기다리는 자신에게 3번이나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야로 유비를 따라 제갈량이 와릉강을 떠난 해는 근한 12년 서기 207년에 유비는 47세, 제갈량은 27세, 조조는 53세였습니다. 신야에서 유비는 제갈량과 같이 침식을 같이하며 3분 천하에 관한 대사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강동의 손책은 송건과 5부인의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손책은 감정적으로 이를 처리하고 사람을 죽이기를 마음먹으면 반드시 죽이는 성격의 소유자로서 민심을 잃었습니다. 손책은 사냥을 하다가 자객의 청에 찔려서 요양 도중에 도사 우기를 죽였어 매일 우길의 허상에 시달리다가 결국 26살에 죽으면서 동생 송근에게 대권을 인계했습니다. 손책이 자신이 동생인 송근을 후계자로 삼은 연유는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인재를 발탁하여 강동을 보위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무력에 의존하여 역사적 사명을 완성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송근은 큰 입에 네모진 턱과 푸른 눈에 붉은 수염으로 모습이 특이하고 유음이 있어 보통 사람과 다른 골격을 가진 귀한 상이었습니다. 산업개발과 문화를 발전시킨 송근은 어진 선비들을 널리 모으고 유명한 인재를 등용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여 많은 명장들을 거느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라가 왕성해지자 천하를 도모하는 조조가 송근의 세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력이 갈수록 커지자 송근은 견제할 방안으로 아들을 뱃을 준다 하며 허도로 오라고 조조는 사신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인질로 삼으려는 조조의 계략을 이미 알아버린 송근은 끝내 아들을 보내지 않게 되자 계략에 실패한 조조는 송근의 아우 손익이 단양의 태수로 있다는 소식에 위람과 대원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조조의 지령에 의하여 변형을 시켜 손익을 죽이기로 결심하여 단양 거울의 현령과 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연을 베푸는 날에 기회를 삼기로 했습니다. 주연장에 가기 위해 손익이 집에서 나오는데 역설을 많이 공부한 부인 서씨가 점괘가 좋지 않으니 참석하지 말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태수로서 자신의 주연이 베푸는 자리에 빠질 수 없다면서 말리는 부인 서씨의 손을 뿌리치고 주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밤늦게 연애가 파한 후 술 취한 손익이 집으로 오는 도중에 변형의 칼에 죽음을 당했으나 옆에 있던 유람과 대운이 주군을 죽인 자라며 당초 계획과 달리 변형을 결박시켜 죄를 덮어 씌워서 죽였습니다. 병마를 간장하는 위람은 손익의 처인 서씨가 너무 미인이므로 처음부터 흑심이 생겨 손익을 죽이고 저를 차지할 흑심을 품은 계략이었습니다. 남편 손익을 죽인 변형이 죽었으니 젊은 나이에 혼자 있지 말고 자신과 살아가자며 위람이 서씨 부인에게 연정을 호소했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다른 남자와 섬길 수 없다며 서씨는 다가오는 금음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상복을 벗은 후 모시겠다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할 수 없이 위람은 섭섭한 마음으로 금음날 밤에 오겠다며 돌아가자 서씨는 남편의 신복인 손고와 부영 두 장수를 불러 눈물로 호소하며 남편 복수를 금음날 밤에 위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눈물로 두 장수는 서씨 부인 앞에 죽은 태수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며 맹세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금음날 밤이 오기가 무섭게 위람이 서씨 부인에게 찾아와서 무턱대고 포옹을 했으나
서시 부인은 합한주 한 잔을 하자며 안심을 시킨 후 일어서서 머리맡에 은방울을 건더러 되었습니다. 은방울 소리의 신호로 손구와 부영 두 장수가 나타나서 위람을 단칼에 죽여서 태수의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남편 제삿 날 밤에 서시 부인 앞에서 위람을 죽이고 나서 사람을 시켜 위람이 오라고 한다며 대운을 불러들여 주겠습니다. 남편의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어 앉은 서시는 부인은 두 사람이 목을 올려놓고 통곡을 하면서 제사를 서로 지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송건은 동생의 원수를 갚은 서시를 크게 칭찬하며 평생을 먹고 살도록 많은 토지를 주어 고향으로 살도록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오태 부인은 아들인 송건을 불러 남편 손책의 원수를 갚고 항저를 멸망시켜 달라는 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송건은 항저를 공격하는 도중에 항저의 부하 감령이 투항함으로써 항저를 쉽게 경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싸움에서 오군이 승리한 기쁨의 송건은 감령에게 큰 상을 주려 했으나 상 대신에 감령은 항저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공을 갚고자 한다며 소비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한 송건은 소비가 비록 손견을 주겠지만 자신에게 투항하여 싸움에 승리를 이끈 감령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하고 소비를 용서하여 살려주었습니다. 전반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